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애국 지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보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통합하자, 대통합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합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현충원에 방문해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그분의 요소만 참배하고 가버렸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가 없었죠. 그 뒤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 전에도 봉화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했고 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통합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는 뭐냐면 통합은 바로 그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51%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 나머지 48% 이 사람들과 통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48%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48%는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48%의 주역인 민주당이 오히려 반성하고 통합의 길을 먼저 가려면 바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해서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갖고 참배를 했어요. 근데 문희상 이 비상대책위원이 참배를 하는데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다시 봉화마을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통합 하자면서 정말 대통합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반성해야죠. 왜 그 사람들이 선택이 안 됐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참배하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대통합 얘기하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게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무슨 기자들 쓸 때마다가 뭐 거기에 뭐 총리 후보도 쓰고 인수위원장 후보로도 쓰고 뭐 그냥 총리 후보 뭐 계속 후보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대통합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장 하나 이동호 헌법재판소장 하나 뽑는 것도 뭐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김종인 씨, 이 사람 지금 과거에 어땠습니까? 93년 동아은행에서 뇌물 받아갖고 실형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 후보가 되고 인수위원장 후보가 됩니까? 그 글에다가 조금 몇 가지 양념을 섞은 우리 윤창준 대변인은 구구라고 뭐라고 치면서 범죄자인 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후보라고 계속 언론이 좌파 언론들이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합이 되려면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합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좌파들이 민주당 및 이 극진 좌파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자기들이 대통합을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인에게 얘기하려면 먼저 이승만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이 광화문에 세우는 것부터 자신들이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대통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51%의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런 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대통합하자? 무슨 대통합을 합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우리가 북한의 이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반대한 7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비대위에 있는 문희상 의원입니다. 이게 무슨 반성을 한 사람입니까? 천안함 폭침을 폭치의 규탄도 안 하는 그것을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사람들 이런 과거 전력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을 했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을 반대하는 이거를 국민 대통합에 저해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길어졌지만 우리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좌파 척결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바파척계를 함에 있어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한 48%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48%에서 몇 %한테는 이 좌파들 분명히 척결한 다음에 박근혜 당선인에게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통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으로 폄훼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한 이런 부분을 사과하고 더 나아가서 광화문에 그들의 동상을 세워야 되고 또 나아가서 천안함 폭칭을 반성하고 또 하나는 해체된 한미연합사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원상복구하는 것까지 해야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우리가 51%가 함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목에 나왔듯이 박근혜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는 바로 51% 먼저 탄탄히 만들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이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한 뒤에 바로 41%가 반성하는 모습을 본 뒤에 그것을 합쳐서 우리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겁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긴 겁니다. 근데 일부 나가면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5, 60대 이분들이 많이 한 거는 뭐 별개의 문제, 이거 보수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걸 지지한 거 아니냐 이런 몇 빠진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택시 같은 얼마나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분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거 하는 말씀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복지하고 좌파들이 설치다 보면 이나마 하는 택시로 먹고 사는 것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박근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또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 또 다시 요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복지 바로잡는 것. 여러분 대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대선 공약 다 지키는 거 아닙니다. 왜?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죠. 그게 정확한 대통령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럼 좌파들이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걔네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뭡니까? 4대강 아닙니까? 4대강? 제일 먼저 얘기한 거. 난 4대강 개발하겠소. 했더니만 그거 하지 말라고. 4년, 5년 내내 그거 하지 말라고. 데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거 떠나서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복지 포퓰리즘, 대선 상황에 나온 것들, 그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게 해야 된다. 자,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방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방비를 줄이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 싹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넉 빠진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울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고 바로 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자유통일에 가는 길, 그것을 매진하는 길,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저 같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 자체는 그 매체들을 감시하고 매체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주간 미디어치를 발행하고 있는 그 대표고요. 주간 미디어치 대표고, 또 하나 이제 공적 일은 우파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데 각종 인터넷 보수 우파 신문사들이 연합해 있는 인터넷 미디어협회 4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따지면 사실은 언론인인데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별로 잘 알려지지는 않아 있고, 그리고 그 언론사 일 자체를 제가 대학 때부터 인터넷 신문, 그때는 인터넷 신문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터넷 신문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해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청년 창업가라고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도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잘 아까 이쪽에서 옆에서 들으면서 이제 어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민해봤더니 시대적인 상황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을 때 글쎄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노무현 정권 내내 아마 또 싸웠을 겁니다. 5년 내내 계속해서 그때는 좌파가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권 자체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년 내내 싸우다가 이 정권이 아주 큰 차이로 바뀌었죠. 표차가 한 600만 표 이상 이제 격차가 나서 바뀌면서 저는 그때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좌파들과 이런 싸움이 멈추고 이제 누가 더 국가를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냐 이런 생산적 경쟁이 될 거라고 보고 청년 창업가 협회를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창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로 그거 한창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우병 거짓선동이 터지면서 실제로 그 기획이 청년 창업가 육성 기획이 조선일보 지면에 잡혀 있었는데 그 기사가 나갈 그날에 광우병 거짓선동이 터지면서 그 기사가 다 무효가 되고 저도 창업이 문제가 아니고 촛불 꺼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미디어협회 그 당시 내가 정책위원장이었는데 각종 인터넷 포털에 나오는 거짓 허위 선동을 잡기 시작하면서 원래 그때 이명박 정권 때 해야 될 목표들을 하나도 못 이뤘고요. 정권 5년 내내 거짓 선동 잡느라고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령을 하고 그게 이제 대선 때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정권을 지켜냈습니다. 우파 정권 지켜냈는데 역시 저는 5년 동안 거짓 선동과 싸우면서 이거 또 5년 뒤에 이거 계속 못하겠다. 이제는 진짜 생산적인 거를 원래 해야 됐던 걸 해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잡지를 지금은 매체 비평지 하나 하는데 청년 중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 즉 청년 정치인이든 청년 창업가든 청년 기자들이든 리더가 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국제, 통일, 북한, 경제 이런 상식을 좀 알려주는 월간 리더스라는 잡지를 기획하고 있었고 지난주 미디어워치에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발행 칼럼으로 이제 10년간의 이런 거짓 선동 잡고 이런 싸움을 넘어서서 지금 정말 누가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이런 문제로 생산적 논쟁을 하자. 그래서 미디어워치를 월간 리더스로 개편하겠다는 발행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그 게재하는 동시에 계속 제가 볼 때 언론이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전혀 제 예상과 다르게 이제는 10년의 시대를 접고 언론사들 내에서도 누가 더 생산적인 담론을 제시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런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제 예상과 다르게 좌파 언론은 좌파 언론대로 원래 하던 대로 계속 물어뜯고 있고요. 근데 좌파 언론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이른바 조선중앙동화 매일경제 이쪽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보수 언론 계속 다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립성향의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일보, 서울신문도 계속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데올로기 문제하고 좀 다르게 대한민국 언론 자체의 본질적인 병폐가 확 드러났는데 그건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론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좌파 언론과의만 싸움 됐었는데 지금 최근 정권 어쨌든 인수위 출범하고 한 20일간 상황을 보면은 그 무슨 좌파 우파 그 구도가 아니고 언론 자체의 속성 일단 물어뜯고 보겠다는 그 속성에 지금 현재 인수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매체 비평한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 때는 한쪽에서 얻어맞기 때문에 다른 쪽이 막아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 둘러싸가지고 마음껏 물어뜯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중 대변인이 지금 물어뜯기는 거 보면 거의 가관인데 도대체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20일까지 들어와가지고 잘못한 게 뭐 있냐는 겁니다. 자, 인수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서 그 당시 좌파 언론이고 우파 언론이고 왜 조용히 인수하지 않고 나대냐 막 오렌지 같은 거 하고 왜 자꾸 정책 발표하고 인수위에 월권하냐 다 그렇게 두들겨팼습니다. 그랬던 언론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번엔 조용하게 실무형으로 인수만 끝내고 국정부자 이런 것들은 내각과 청와대 구성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선자가. 그래서 거기 맞춰서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왜 조용히 하고 있냐 빨리빨리 좀 떠들어오고 왜 인수위를 이렇게 조용히 밀실에서 하냐 이렇게 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수위원들이 다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윤창중 대변인 함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윤창중 대변인만 집중타를 날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지금 윤창중 대변인 비판 기사가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분 알릴 거 다 알리고 말 자체도 많이 안 하고 조심스럽게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교과서적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구하고 온갖 기획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이제 인터넷에서 좌파 선동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포털 미디어다음, 하루에 한 800만 명이 들어가는 그 포털 미디어다음이 매일같이 윤창중에 대해서 메인에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그젠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봤는데요. 윤창중 대변인이 인수위 상황을 다 알려줄 수 없으니까 기자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청와대든 국회든 이 출입기자들이 나이가 워낙 젊어졌고요. 매체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국회 출입기자가 한 700명 되는데 절반 이상이 다 30대, 20대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기자가 1000명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1000명 뭐 한 7, 80%가 다 20, 30대 기자일 건데, 윤창중 대변인은 50대 이제 한 언론계 시니어니까 사실은 기자들한테 대변인이 잘 알려주지 못하면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26살 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고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허다한데 그것까지도 이 젊은 기자가 칼럼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과거 얘기하냐, 누가 그런 거 물어봤냐. 그 칼럼이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인터넷 매체 칼럼인데 그 칼럼이 인터넷 포털 메인에 걸리니까 그건 막 댓글부터 해가지고 또 윤창중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공격은 하나의 상징적인 문제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하나의 과거의 구태적 악습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터져나오고 있다 보는데, 자, 다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디어워치를 다시 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래는 월간 뉴스로 개편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언론 하는 거 봐서는 이거 누구 싸울 사람도 없고 누군가 하나는 저런 언론 잘못했다라는 매체를 해야 돼서 다시 미디어워치를 끌고 가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이 뭔데 저렇게 마구잡이로 한 사람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를 정당한 비판적 견제가 아니라 마구잡이로 물어뜯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물어뜯으면서 이른바 정권 길들이기라는 건데요, 초반에. 언론이란 존재가 뭔데 저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 언론은 사적으로 보면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은 등록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다. 누구든지 언론사를 세울 수 있고, 누구든지 언론사 신고한 다음에 자기가 기자증 들고 다니는 기자가 되는 거죠.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공기관이나 무슨 국회나 심지어 민간 기업까지도 내가 어느 매체의 기자인데 뭐뭐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잘 알려줍니다. 물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자가 아니면은 일반인이 전화 걸어가지고 사기업다 전화 걸어서 이거 뭡니까 그러면 누가 알려줍니까? 근데 기자라는 신분만 들고 있어도 국회든 뭐 정부든 전화 걸어서 알려준단 말이죠.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그냥 일반 교수, 일반 전문가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매체를 하지만은 저 매체 미디어나 인터넷 분야는 제가 또 전문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무슨 인터넷 전문 기자나 IT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자문을 구해가는데 그럼 뭐 대가를 줍니까? 저한테 뭐 원고료나 자문료 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누구누구 매체 누구 기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다 알려줍니다. 제가 왜 알려주겠습니까? 기자들한테. 그 기자가 무슨 공공으로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직원인데 아무 대가 없이 제가 알려주는 건데, 그거는 기자나 언론사가 법적으로는 사기업이지만은 국민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언론은 공익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다 알려주는 거지, 그게 아니면 왜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다 정보를 주고 알려주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아무리 사기업이어도 머릿속에서 자, 공익, 좀 더 나가면 이제 국익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언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나, 그 사실 지방 같은 경우 건설사가 그냥 언론사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건설 사업에 앞잡이로 이용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이 사업의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이른바 중앙에서는 사이비 기자, 사이비 언론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수위를 보도하는 이 기자들의 태도는 그런 지방의 건설사 이 자매지가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 다들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냥 물어뜯고 이 정권이 잘 가면 관계없이 무조건 물어뜯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들이고 무슨 더 나아가면 사업적 특혜 같은 것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주장을 좀 트위터에 했습니다. 자, 비판 좋다 이거예요. 정권에 대한 비판 좋고 기업 비판 좋은데
그 비판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 비판의 기준은 국익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비판도 감당이 되는 거고 아무데나 전화 걸어서 정보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 썼더니 좌파 쪽에서 파시스트라고 이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해서 기사를 쓰자 그러면 파시스트로 몰린단 말이죠. 이게 언론계 현실입니다. 다들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해봐도요. 언론계 뭐 선배든 후배든 만났을 때 이쪽에 우리 쪽 우파 시민사회와 관계된 거 제외한 언론인들 만나면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국익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자들과. 조선일보 기자든 중앙일보 기자든 뭐 한겨레 기자든 그래 언론사가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뭘 잡아야 되는지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그 자체가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국익이.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국익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니까 파시스트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멀쩡하게 이제 아까 뭐 서정갑 선생님이나 그 서경석 목사님도 뭐 극우 인사 얘기했는데 멀쩡하게 갑자기 1월달부터 저를 이제 극우 농객이라고 또 이제 기사가 막 나갑니다. 오마이뉴스도 나갑니다. 극우 농객이 나가는데 국익을 주장하니까 이제 극우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명박 정권 내내 5년 동안은 보수 인사가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 이 냉정하게 이념적 노선으로 보면은 보수주의와는 약간 다른 제가 자유주의가 맞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보수라 얘기할 때도 뭐 그래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극우까지 이제 발언됩니다. 국익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마치 기자의 폼이라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기자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언론계에서 관행이 되어 있는 기자의 사명은 뭐냐? 권력 비판 감시라 그래요. 권력 비판 감시가 기자의 사명이라 그러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권력 감시를 가장 잘하려면은 기자직 사표 쓰고 구급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내부에서 감시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왜 기자가 권력을 감시합니까? 공무원 들어가가지고 청렴하게 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식 아닙니까? 그럼 권력 감시하려고 기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기자나 언론사는 왜 하는 건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고 왜 독자들에게 자기 콘텐츠를 제시하는 건가? 이거를 답을 내지 못하면 사실은 지금 언론사 자체들이 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경영적으로도 위험하지만은 국민들 자체가 어느 언론사들도 신뢰를 안 하죠. 약간의 편 갈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가 지금 언론사를 인정해주고 언론 자체를 인정해주고 누가 기자를 인정해줍니까? 제가 생각하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부 권력이나 국회라든지 기업이 미리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찾아서 선제적으로 국정 아젠다를 제시해주고 기업이 갈 바를 제시해주고 이런 여론을 조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지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잘 안 따라오려고 그러고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유착을 하는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은 하나의 일부의 기능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입니다. 그거는 정부든 국회든 미리 먼저 할 수가 없는 게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언론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다. 앞장서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참 걱정입니다. 문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교과서적인 거고 맞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언론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갖춘 언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있어 못하면은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머리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물어뜯고 있는 거죠. 뭘 할지 모르니까. 자, 저는 그래서 우파 운동에서 언론 운동이라는 것이 비단 언론 감시뿐 아니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언론사들을 직접 발전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어쨌든 저희 인터넷 미디어 협회 회원사들은 조갑질닷컴부터 뉴데일리나 올인코리아, 독립신문 그 마인드 돼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들은 규모는 작고 재정은 열악해도 정신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 회원사들 매체들이 그런 언론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비판하고 있고 중앙일보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도 비판하고 KBS도 비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우리가 판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서경석 목사님이 시민사회의 세를 확장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마찬가지거든요. 시민사회를 활동을 누군가는 보도하고 시민사회 갈 방향을 누군가는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해줘야지 시민사회가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선중앙동아가 우파 시민사회 활동을 보도해줍니까? 보도 안 해준단 말이죠. 그거 사업적 가치 없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매체들을 다양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직접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기자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미디어워치를 계속 발행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최근에 든 기획 아이템인데 한번 다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편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난 대선 때 뭐 저도 하루에 5개씩 나가가지고 거의 뭐 군대 가는 심정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나가서 처절하게 뛰었는데, 자, 그래서 다들 이제 종편이 이제 우파 사회의 친구구나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돌변합니다. 일부러 돌변했다기보다는 종편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종편이 재정이 별로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냥 정치 논객들 불러다가 토론시키는 걸로 대선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라면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정부를 잘 견인하고 잘 가게 할까? 이거가 논의되는 게 언론의 사명인데, 제가 생각하는. 종편은 여전히 좌파 몇 명 불러놓고 우파 불러놓고 또 싸움을 붙이는데, 이런 구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저도 현재 나가면은 난감한 게, 인수위대에서 인수위는 원래 조용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 조용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 말 이외에 할 게 없습니다. 인수위대에서 나가서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은. 근데 좌파 논객은 마음 놓고 물어뜯습니다. 마음 놓고. 특히 윤창중 대변인 대해서 논객 마이크 딱 넘겨주면은 5분 내내 윤창중 대변인 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종편의 4개인데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정치로 채워놓고 그게 4개가 돌아가니까 사방팔방에서 윤창중 대변인이 물어뜯기는 거예요, 종편에서. 이게 나중에 종편이 이게 상당히 심각했구나. 지금은 큰 실수가 안 나왔는데 이 정도인데, 청와대 인사나 내각 인사 들어가면요,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실수 하나 걸리면은 4개 종편에서 12시간 동안 계속 물어뜯을 수 있는 그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구나, 종편이. 그래서 우리가 종편만 대충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종편의 설사, 종편의 그 종사자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처럼 논객 붙여서 싸움 붙이는 구도에서는 이거는 국가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때는 도움이 돼도 국가 경영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어쨌든 종편 때문에 뭐 방송은 그렇다 치자 이거죠. 라디오는 또 어마어마해요. 라디오는 아직까지도요, KBS 라디오, MBC 라디오, YTN 라디오, 그리고 지금 박원순이 운영하는 TBS 교통방송 전 시사 프로가 좌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택시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 뭐 손석희라든지 김미화라든지, 심지어 저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는 그 TBS에 여균동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운영하는데 그냥 밀란 방송이에요. 밀란 방송. 라디오 내내 밀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라디오 하나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합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들을 라디오가 없는 겁니다. 다 밀란 방송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매체, 월간지면 월간지, 인터넷 신문, 라디오는 라디오, 그걸 직접 기획하면서 우파 운동과 결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나와서 그런 고민들을 말씀드리고, 한번 좀 진취적으로 우파 시민사회와 우파 미디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